인생의 법을 찾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친구들에게 밥이나 차를 자주 사주려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서로 사정을 뻔히 알 만큼 가까운 친구이고 넉넉지 않은 사정을 뻔히 아는데 그 친구는 유독 밥값을 자주 냅니다. 반면 꽤 여유 있으면서 커피값 한 번 내는 법이 없는 친구도 주변에 있으시죠? 이런 작은 행동은 사실 알고 보면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친구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왔는데 아직도 헷갈립니다. 말은 정말 다정한데 뭔가 불편하고 겉으로는 친절한데 뒤돌아서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웃고 있는데 왜 차갑게 느껴지는지, 좋은 말만 하는데 왜 믿음이 안 가는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싶다가도 나중에 보면 그때 그 느낌이 맞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순간을 지나치고 나서야 알아챕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랬구나. 그때 그 말투가 이상했구나.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상한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더 답답합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그때는 그냥 넘어갔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착하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게 나쁜 것 같고 좋게 봐주는 게 어른스러운 것 같아서 자꾸 참고 넘어가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누가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인지, 누가 그냥 편할 때만 좋은 사람인지, 그걸 구분하는 감각이 무뎌진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람의 본심은 생각보다 빨리 드러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습관 하나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보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부모님도 정확히 설명해 주지 못했고 그냥 살다 보면 안다는 말만 들으며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됩니다. 우리가 놓쳤던 신호들,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는 겁니다. 거창한 심리학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바로 그 장면들 속에서 말이죠. 누군가의 말투,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침묵, 그 안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시 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사람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지 말고, 더 이상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순간에 알아채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관계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인간관계 해결법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밥값 내가 낼게. 여유가 많은 친구도 아닌데 친구들에게 돈을 잘 쓰는 친구가 있죠.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고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식사하고 차 한잔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분위기도 좋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참 편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가 되니까 묘하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누가 먼저 카드를 꺼낼까? 어떻게 나눠낼까?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의 얼굴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낼게라고 말합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딱히 티 내지 않고 그냥 편하게 계산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슬쩍 핸드폰을 보거나 화장실에 갑니다. 갑자기 담배 생각이 났다면서 자리를 뜨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누군가 계산을 끝내고 나면 그제야 돌아와서 말합니다. 벌써 했어. 내가 낼 텐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왠지 모르게 진심이 안 느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산할 때마다 계산기를 꺼냅니다. 누가 뭘 먹었는지, 얼마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나눠야 한다면서 이런 단위까지 따지죠. 물론 정확하게 나누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그러다 보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에이,
그냥 대충 나누자라고 하면 표정이 미묘하게 굳습니다. 마치 자기만 손해보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늘 먼저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용히 카드를 내밀고 오늘은 내가 낼게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번이면 고맙지만 매번 그러면 오히려 미안해집니다. 이 사람은 왜 맨날 내는 걸까? 혹시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돈을 쓰는 방식 하나로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심리학 연구팀이 2,400명을 대상으로 7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돈과 관련된 행동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분석한 연구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72% 일치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우선형이었습니다. 이 유형은 돈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산할 때 누가 얼마 냈는지 정확히 따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내거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죠. 이들은 돈 문제로 관계가 불편해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 집착형입니다. 이 유형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나눠져야 직성이 풀립니다. 1원이라도 손해보는 게 싫고 내가 먹지도 않은 음식 값을 내는 게 억울합니다. 이들에게 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이 유형은 돈 이야기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계산할 때가 되면 슬쩍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내주길 기다립니다. 말로는 내가 낼게라고 하지만 실제로 먼저 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들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돈을 내는 행동 자체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말은 괜찮아. 다음에 내가 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내가 낼 텐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먼저 낸 적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돈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돈이 뭐라고 그걸 따지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간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늘 먼저 내는 사람은 나중에 지치고 늘 계산하는 사람은 결국 외톨이가 되고 늘 피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은 입으로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돈이 걸리면 태도가 바뀝니다. 말로는 공정하게 나누자고 하지만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내는 건 절대 못 참습니다. 말로는 다음에 내겠다고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말을 믿어야 할까? 행동을 믿어야 할까?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믿으세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돈 앞에서의 행동은 꾸미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진짜입니다. 누가 먼저 카드를 꺼내는지, 누가 슬쩍 자리를 뜨는지, 누가 계산기를 꺼내는지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거기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그 사람의 철학이다. 무엇에 돈을 쓰고 무엇에 돈을 아끼는지, 그게 곧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철학이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입니다. 그게 진짜 모습입니다. 매번 계산 앞에서 불편해지는 사람, 말로는 다음에 내가 낼게라고 하지만 그 다음이 오지 않는 사람, 1원까지 따지면서 자기 손해는 절대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굳이 자주 만날 필요 없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있으면 피곤한 사람입니다. 관계는 편해야 오래갑니다. 돈 때문에 매번 눈치 보고 계산 때문에 마음 쓰고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많이 참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한두 번 그런 사람은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대하지 마세요. 거리를 두세요. 덜 만나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네와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문장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번엔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데 옆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간호사에게 저기요. 제가 오전에 예약했는데 아직 안 불러주시네요. 하고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말끝도 정중했죠. 간호사도 웃으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고 답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 사람은 달랐습니다. 야, 내가 몇 시에 왔는데 아직도 안 불러요? 하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에 간호사를 쳐다보는 눈빛도 날카로웠어요.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곧 모시겠습니다. 하고 급하게 자리를 뜹니다. 똑같이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불편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투 하나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두 번째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말투는 참 신기합니다. 같은 단어를 써도 목소리 톤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지고 같은 문장이라도 끝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느낌이 바뀝니다. 고마워요와 고맙네. 한 글자 차이인데 온도가 다릅니다. 그러세요와 그러시든지 뒤에 느낌이 차갑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상대방이 진심인지 아닌지 말투만 들어도 느껴지는 겁니다. UCLA 대학 언어심리학 연구팀이 18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투 패턴을 6개월 동안 녹음해서 분석했죠. 그리고 그들의 실제 감정 상태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말투와 감정이 78% 일치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입으로는 괜찮다고 해도 말투에서 진짜 감정이 새어나온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말투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존중형 말투였습니다. 이 유형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미안한데, 괜찮으시면, 혹시, 같은 말을 자주 씁니다. 목소리 톤도 부드럽고 말끝도 정중하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먼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명령형 말투입니다. 이 유형은 자기 생각을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해, 그래, 당연하지, 같은 말을 자주 쓰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자기 뜻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쁜 의도는 없지만 듣는 사람은 명령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방어형 말투입니다. 이 유형은 늘 변명부터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 같은 말로 시작하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먼저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판받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존중형 말투를 쓰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령형 말투를 쓰는 사람은 자기 의견이 항상 옳다고 배웠을 겁니다. 방어형 말투를 쓰는 사람은 자주 비난받거나 오해받는 경험이 많았을 겁니다. 말투는 성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굳어진 패턴이죠. 우리는 말의 내용만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말투를 더 많이 느낍니다. 괜찮아 라는 말도 따뜻하게 하면 위로가 되지만 차갑게 하면 무시가 됩니다. 미안해 라는 말도 진심으로 하면 용서가 되지만 건성으로 하면 화가 더 납니다. 상대방은 단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온도를 느끼는 겁니다. 입으로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고 하지만 목소리는 차가운 사람. 입으로는 정말 고마워라고 하지만 표정은 무표정한 사람. 입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말끝은 비꼬는 사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말을 믿어야 할까? 말투를 믿어야 할까? 말투를 믿으세요. 사람은 말은 조절할 수 있지만 말투는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피곤하거나 불편할 때는 더 그렇죠. 그때 나오는 말투가 진짜입니다. 평소에는 정중하다가도 급할 때 명령조로 바뀌는 사람, 평소에는 부드럽다가도 짜증날 때 퉁명스러워지는 사람, 그게 본래 모습입니다. 주조페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투는 마음의 옷이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어떤 말투를 쓰느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옷을 입었어도 말투가 거칠면 마음도 거친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었어도 말투가 차가우면 마음도 차가운 겁니다. 말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지켜도 됩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말투로는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투로는 짜증을 내는 사람, 말로는 고맙다고 하면서 말투로는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느낌이 맞습니다. 말투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진짜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느낀 대로 받아들이세요. 말투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계속 남아 있다면 그게 쌓여서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제는 말투를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투가 알려줍니다. 동네 칼국수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서 손님이 직원을 부릅니다. 저기요, 물 좀 주세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눈빛도 부드럽습니다. 직원이 물을 가져다 주자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다른 테이블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기 무료 하고 소리칩니다. 직원이 바쁜 걸 보면서도 계속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직원이 황급히 물을 가져다 주는데 이거 찬물 맞아요? 미지근한데 하면서 다시 갖다 달라고 합니다. 말투도 거칠고 표정도 불편해 보입니다.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첫 번째 손님은 직원을 동등한 위치로 대했지만 두 번째 손님은 직원을 자기보다 낮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도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저렇게 행동하겠구나.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조심합니다. 상사 앞에서, 어른 앞에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죠. 하지만 아랫사람 앞에서는 다릅니다. 식당 직원, 청소하시는 분, 택배 기사님, 이런 분들 앞에서는 본래 모습이 나옵니다. 감추고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스탠포드 대학교 권력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3,20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죠. 특히 지위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의 진짜 성품 사이에 83%의 일치율이 나타났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은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평등형이었습니다. 이 유형은 상대방의 지위와 관계없이 똑같이 대합니다. 사장님에게 하는 말투나 직원에게 하는 말투가 비슷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다. 직업이나 위치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위계형입니다. 이 유형은 지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윗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조심스럽지만 아랫사람에게는 편하고 거칩니다. 상황에 따라 말투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죠. 이들은 사람을 서열로 봅니다. 자기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무시형입니다. 이 유형은 아예 약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식당 직원이 음식을 가져다 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택배를 받아도 인사가 없습니다.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야에 안 들어옵니다. 평등형은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배웠을 겁니다. 위계형은 지위와 서열이 중요한 환경에서 자랐을 겁니다. 무시형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배웠을 겁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몸에 밴 습관이죠. 나한테는 잘해주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저러네. 라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어느 쪽이 진짜일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진짜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윗사람 잘 모시는 건 누구나 합니다. 이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서 품격이 나옵니다. 이익이 없는데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 지위가 낮아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보고도 성격이 그래서 그래. 원래 급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인격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안 바뀝니다. 아마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당신이 필요하니까 잘해주는 것뿐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그러니 미리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거리를 두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기만 해봐. 진짜 가만히 안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도 친구의 한마디에 마음이 풀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며칠 전에 친구와 수원역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30분이나 늦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그러다가 2시 반이 돼서야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첫마디가 미안해, 늦었어. 내가 시간을 잘못 봤어.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표정도 미안해 보이고 목소리도 조심스러웠어요. 이럴 때는 화가 풀립니다. 늦은 건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다릅니다. 야, 미안. 그게 길이 너무 막혀서 말이야. 요즘 공사 때문에 차가 안 가더라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길이 막힌 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먼저 이유를 댑니다. 이럴 때는 화가 더 납니다. 사과하는 건지 변명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늦었네. 너 먼저 왔구나. 뭐 좀 먹고 있지. 그랬어. 미안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치 늦은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한참 지나서야 그때 늦어서 미안했어 하고 툭 던집니다. 그것도 진심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과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 대학교 갈등 해결 연구팀이 2,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과하는지 관찰했죠. 그리고 그들의 책임감 수준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과 유형과 책임감 수준은 81%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사과하느냐가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과 방식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 사과형입니다. 이 유형은 잘못을 인식하자마자 바로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변명도 없고 핑계도 없습니다. 이들은 책임감이 높습니다.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두 번째는 변명형입니다. 이 유형은 사과보다 변명이 먼저입니다. 미안한데 그게 말이야. 하면서 길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강조하죠. 이들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책임은 지기 싫어합니다. 상황 탓,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연형입니다. 이 유형은 사과를 미룹니다. 그 자리에서는 사과를 안 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미안했어 하고 툭 던집니다. 이들은 사과하는 게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게,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네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이 유형은 아예 사과를 안 합니다. 잘못한 게 분명해도 별일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갑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예민하다고 몰아갑니다. 이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 못합니다. 즉각 사과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안정적입니다. 실수해도 자기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죠. 변명하는 사람은 자기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게 두렵습니다. 사과를 미루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고개 숙이는 게 패배처럼 느껴집니다.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사과는 성격이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실수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빠르게 사과하고 빠르게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다릅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자기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회피합니다. 저 사람 정말 미안한 걸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걸까? 저렇게 변명만 하는데 내가 화내는 게 이상한 걸까? 헷갈린다면 사과하는 방식을 보세요.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용기의 표현이다. 사과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고개 숙이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그걸 합니다. 빠르게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합니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잘못하고도 사과 안 하는 사람,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한참 뒤에 형식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과하는 방식은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입니다. 말로 설명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과 한 번 제대로 안 하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매번 화나고 매번 억울하고 매번 내가 이상한 건가 생각하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사과는 기본입니다.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관계를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저 친구 왜 저러지? 무슨 일 있나? 복지관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친구가 자꾸 눈을 안 마주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긴 하는데 눈은 다른 데를 봅니다. 천장을 보거나 옆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처음에는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봤더니 응, 괜찮아 하면서 또 눈을 피합니다. 건강은 괜찮아? 물어봐도 응, 괜찮아 하면서 시선을 돌립니다. 말은 대답하는데 눈은 절대 안 마주칩니다. 이럴 때 느낌이 이상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나를 불편해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며칠 뒤에 다른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눈을 못 마주쳤구나.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눈을 못 본 겁니다. 시선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해도 눈은 정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때 눈을 똑바로 봅니다. 말하면서도 들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마주치죠. 이런 사람은 마음이 편합니다. 숨길 게 없고 거짓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사람과 이야기하면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 눈을 안 마주칩니다.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다른 데를 봅니다. 천장, 바닥, 옆 사람, 핸드폰.
시선이 계속 움직입니다. 이럴 때는 불편합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나? 나한테 관심이 있나? 뭔가 숨기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할 때만 눈을 피하는 사람들이죠. 평소에는 눈을 잘 마주치다가도 특정 주제가 나오면 갑자기 시선을 피합니다. 그때 어디 갔었어? 물어보면 응, 그냥 집에 있었어 하면서 눈을 돌립니다. 말은 자연스러운데 눈이 불안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요. 예일대학교 시선행동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60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시선 패턴을 관찰했죠. 특히 불편한 상황, 거짓말하는 상황, 죄책감 느끼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시선 회피와 불안, 죄책감 같은 감정 사이에 76%의 연관성이 나타났습니다. 예일대학교 연구팀은 시선 회피하는 이유를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형이었습니다. 이 유형은 자신감이 부족해서 눈을 못 마주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게 긴장됩니다. 눈을 마주치면 더 떨립니다. 그래서 자꾸 시선을 피하죠. 이들은 대부분 소심하고 조심스럽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지만 대화가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형입니다. 이 유형은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눈을 못 마주칩니다. 상대방한테 잘못한 게 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들킬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하죠. 이들은 평소에는 괜찮다가 특정 주제나 특정 사람 앞에서만 시선을 회피합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형입니다. 이 유형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어서 눈을 안 마주칩니다. 대화가 지루하거나 상대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을 보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은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눈을 잘 마주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불안형은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 걱정됩니다. 죄책감형은 숨기는 게 있습니다. 들킬까 봐 두렵습니다. 무관심형은 상대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 쓰는 게 아깝습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시선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선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말은 머리로 만들지만 시선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을 믿어야 할까? 눈을 믿어야 할까? 헷갈리신다면 눈을 믿으세요. 사람은 말은 조절할 수 있지만 눈은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거짓말할 때나 불편할 때는 더 그렇죠. 눈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정직합니다. 말보다 눈이 진실을 말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인다는 겁니다. 기쁜지 슬픈지, 진심인지 거짓인지, 편한지 불편한지 다 눈에 나타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눈은 꾸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다릅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무관심해서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 얘기 듣는 게 지루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왜 당신의 시간을 쓰나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 시간을 쓰세요. 이제는 명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선을 그으세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당신 앞에서 불편한 사람, 당신한테 관심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하루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계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몇 분이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다들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입이 활짝 벌어지고 어깨가 들썩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테이블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 분이 웃고 있긴 한데 뭔가 이상합니다. 입은 웃는데 눈이 안 웃습니다. 하, 소리는 나는데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마치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옆 사람이 농담을 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웃어주는 느낌입니다. 보는 사람도 불편해집니다. 웃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을 때 온몸으로 웃습니다. 눈도 반달 모양으로 접히고 입도 활짝 벌어지고 목소리도 크게 나옵니다. 이런 웃음은 진짜입니다. 억지로 만들 수 없는 웃음이죠.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합니다. 솔직하고 거짓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웃을 때 입만 움직입니다. 눈은 그대로입니다. 표정 근육도 별로 안 움직입니다. 하, 소리만 냅니다. 이런 웃음은 가짜입니다. 웃는 척하는 거죠.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긴장됩니다. 진심이 안 느껴지니까요.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웃으면서 비웃는 사람들이죠. 입은 웃는데 눈빛이 차갑습니다. 하, 그렇구나 하면서 웃는데 무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웃음은 공격입니다. 웃음으로 포장된 비난이죠. 이럴 때는 상처받습니다. 웃음인데도 마음이 아픕니다. 듀크 대학교 감정표현 연구팀이 2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을 촬영하고 분석했죠.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웃음을 보여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88%의 정확도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했습니다. 듀크 대학교 연구팀은 웃음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뒤센 웃음이라고 불리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 웃음은 눈과 근육이 함께 움직입니다. 눈 주변에 주름이 생기고 눈이 가늘어집니다. 입도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이 웃음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억지로 만들 수 없죠. 이런 웃음을 짓는 사람은 그 순간 정말 즐겁습니다. 두 번째는 사교적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입만 움직입니다. 눈은 거의 안 움직이죠. 웃는 소리는 나지만 얼굴 전체가 웃지 않습니다. 이건 예의상 웃어주는 겁니다. 상대방 기분 맞춰주려고 웃는 거죠. 나쁜 의도는 없지만 진심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냉소적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입은 웃는데 눈빛이 차갑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은 내려다봅니다. 이건 비웃는 겁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마음이 담겨 있죠. 웃음이지만 공격입니다. 진짜 웃음을 짓는 사람은 그 순간 진심으로 즐겁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상대방이 좋습니다. 사교적 웃음을 짓는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진심은 아니지만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냉소적 웃음을 짓는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깔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웃는 걸까? 아니면 그냥 웃어주는 걸까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는 사람은 눈이 웃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눈이 반달처럼 접힙니다. 온몸으로 웃습니다. 하지만 가짜로 웃는 사람은 입만 웃습니다. 눈은 그대로이고 표정도 딱딱합니다. 하, 소리만 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가장 정직한 거짓말이다. 사람은 웃음으로 많은 걸 감출 수 있습니다. 슬픔도 감추고 화도 감추고 불편함도 감춥니다. 하지만 진짜 웃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눈이 정직하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가장 정직한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웃어도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웃는 얼굴인데 왜인지 불편한 사람, 웃으면서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입만 웃고 눈은 차가운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상한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느낌이 맞습니다.
가짜 웃음 앞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웃지 않는다는 걸 당신의 본능이 알아챈 겁니다. 그러니 그냥 당신의 감각을 믿으세요. 진짜 웃음 앞에서는 편합니다. 같이 웃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가짜 웃음 앞에서는 긴장됩니다. 뭔가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둬도 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웃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눈이 웃고 마음이 웃게 만드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당신도 자연스럽게 웃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만 하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내 감정을 전달하는 법 아세요? 얼마 전 동네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6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듣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이 지나도 계속 침묵입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긴 하는데 말은 거의 안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봐도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하고 짧게 답합니다. 건강은 괜찮아? 물어봐도 응, 괜찮아 하고 끝입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어본 사람도 어색해지고 분위기도 무겁습니다. 이런 침묵은 불편합니다. 저 사람이 화난 건가? 우리가 싫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다른 모임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분도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웃으면서 듣고 계셨어요. 누가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가끔 그랬구나, 맞아 하고 짧게 반응합니다. 말은 적지만 함께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침묵은 편합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 게 느껴지죠. 침묵도 메시지입니다. 어떤 침묵은 따뜻합니다. 말은 없지만 듣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합니다. 말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런 침묵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침묵은 차갑습니다. 말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이야기해도 대꾸가 없고 물어봐도 짧게만 답합니다. 마치 여기 있기 싫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계속 말을 걸어야 할 것 같고 분위기를 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침묵은 거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함께 있는 느낌이 듭니다. 눈빛으로 반응하고 표정으로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 적어도 소통이 됩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도 없고 존재감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눈빛도 차갑고 표정도 굳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요.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침묵으로 압박하는 사람들이죠. 화가 났을 때 말을 안 합니다. 토라졌을 때 입을 다뭅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해도 계속 침묵합니다. 이런 침묵은 무기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답답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말을 해야 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니까요. MIT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이 19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관계에서 침묵의 유형을 분석했죠. 그리고 그 침묵이 관계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침묵의 유형과 관계 만족도 사이에 74%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침묵하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MIT 대학교 연구팀은 침묵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적 침묵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말없이도 함께 있는 느낌을 줍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눈빛과 표정으로 반응합니다. 말은 적지만 마음은 통합니다. 이런 침묵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합니다.
관계 만족도도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어서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말도 없고 눈빛도 차갑습니다. 이런 침묵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외롭습니다. 관계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세 번째는 방어적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말하면 공격당할 것 같고 의견 내면 비난받을 것 같아서 입을 다뭅니다.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침묵을 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관계도 긴장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격적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화났을 때 말을 안 해서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침묵으로 거리를 두고 침묵으로 벌을 줍니다. 이런 침묵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칩니다. 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공감적 침묵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무관심 침묵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방어적 침묵을 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말했다가 공격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공격적 침묵을 하는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대신 침묵으로 보복하는 겁니다. 괜찮다는 말을 믿어야 할까? 침묵을 믿어야 할까?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걸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공감적 침묵인지, 무관심 침묵인지, 방어적 침묵인지, 공격적 침묵인지 조금만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눈빛을 보고 표정을 보고 분위기를 느끼면 됩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침묵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거리를 두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침묵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침묵이 말해주는 진실을 들으세요. 말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 침묵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 반응이 없어서 답답한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재미없나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함께 있기 싫어서 침묵하는 거라면 그냥 놔두세요. 화가 나서 침묵하는 거라면 시간을 주세요. 불안해서 침묵하는 거라면 압박하지 마세요. 하지만 계속 그런다면 거리를 두세요. 모두를 이해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공감적 침묵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차가운 침묵을 주는 사람한테는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의 침묵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사람을 알려면 그의 행동을 보라. 행동은 말보다 정직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하지만 여전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말은 착한데 뭔가 불편하고, 웃고 있는데 차갑게 느껴지고, 친절한데 믿음이 안 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사람을 잘못 보는 건가? 하지만 당신의 느낌이 맞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진실을 말합니다. 돈 쓰는 습관에서, 말투에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사과하는 방식에서, 시선을 회피하는 모습에서, 웃음의 온도에서, 침묵의 의미에서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그걸 느꼈습니다. 그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감각을 믿어도 됩니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이 불편하면 거리를 두세요. 웃고 있어도 차갑게 느껴지면 조심하세요. 친절해 보여도 뭔가 이상하면 선을 그으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본능을 따라가세요. 더 이상 참기만 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해야지. 한 번 더 봐줘야지. 내가 너무 따지는 건가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달라져도 됩니다. 불편한 사람은 덜 만나도 됩니다. 피곤한 관계는 정리해도 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시간을 쓸 필요 없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관계는 편해야 오래 갑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매번 눈치 보고, 매번 참고, 매번 이해하려고 애쓰는 관계는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 관계는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평생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배려받을 차례입니다. 당신도 소중히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당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적어지지만 깊어집니다. 많은 사람보다 좋은 사람 몇 명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는 것보다 편하게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누구와 함께할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그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나이가 들수록 정확해집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게 되고, 겉모습보다 본심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그냥 말만 그런 건지. 이제는 그 알을 따라가세요.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관계를 지키는 법을, 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편해지면 됩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들이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를 지켜야 하는지. 그 알므로 앞으로의 시간을 더 편하게 살아가세요. 우리 모두 조금 더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하고, 거리가 필요하면 거리를 두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관계가 남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입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도 남한테도요. 그렇게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도 조금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